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오르면 은행도 그냥 뭐 그 다음날 바뀌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아예 기준금리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대출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갚으면 안 되는 대출도 네.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 대출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갚으면 안 되는 대출은 갚았더니 안 나와. 뭐 이러면 갚으면 안 되겠죠. 한번 갚았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한번 갚았을 때 그 대출이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세계 최초 대출이 80% 이내 6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받았어요. 근데 나 이제 필요가 없어서 6억을 다 갚았어. 그러면 다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 대출은 이제 끝인 거죠. 그렇죠. 이제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런 대출들은 신중하게 상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또 다른 대출이 그리고 있을까요?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대출은 입주하고 3개월까지밖에 대출이 안 돼요. 네. 원래 더 길지 않았었나요? 원래 이제 만기가 2년이니까 예전에는 중간에 막 받았어요. 내가 필요하면 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막 받았는데 그게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입주하는 사람만 전세대출이 필요하지 살면서 왜 필요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로 3개월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입주할 때 3개월 그까지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전세대출 2억을 받았는데 상환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1년 지난 시점에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럴 수 있죠. 왜? 나는 지금 현금으로 그대로 보증금 깔고 앉아 있는데 그게 사실 현금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돈을 융통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두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건 어떨까요? 그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두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DSR이 굉장히 여유가 있을 때 받았던 분들은 연장 하면서 계속 유지를 했을 텐데 지금 만약에 다 상환을 했으면 이제 신규로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받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DSR에 다 걸려버리면 이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DSR에 걸리는지 상환을 하면 다시 못 받을 것인지, 물론 금리가 높아서 내가 다 갚고 나는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뭐 그러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그럼 반면에 정말 빨리 갚아야 되는 대출. 빨리 고금리 대출이죠. 무조건 고금리 대출로 가야 되는 거군요. 높은 금리부터 빨리 상환하셔야 되고. 대출 여러 개 있으면 특히나 이율이 센 거부터. 그렇죠. 금리가 센 그리고 거부터 가야 되는 거죠. 조금 있는 여러 개의 대출들이 있어요. 뭐 카드론 같은 경우도 있고 다중 채무자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순서적으로 빨리 상환을 해버리고 차라리 그냥 목돈으로 그냥 한 군데서 신용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다중으로 받는 거랑 한 군데서 받는 거 이것도 다른가요? 다르죠. 이 다중이 별로 안 좋거든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다중 채무자가 되면 그 은행에서 신용 점수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다중 채무자로 딱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내가 신용대출 한 군데서 받아서 다 상환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대출도 그렇고 예적금도 그렇고 보통은 좀 편한 은행에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 은행이라든지 좀 그런 은행으로 주거래 은행으로 많이 가는데 그게 맞는 방법일까요? 뭐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그 은행이 가장 좋은 환경이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신한은행이 주거래인데 신한은행이 지금 금리가 최저야, 전국 최저야 이러면 그분은 뭐 어차피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별 부담 없이 그 은행에서 하면 굉장히 좋죠. 다른 거 바꿀 필요도 없고. 근데 하필이면 지금 가장 비싸. 뭐 1% 이상 높아.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존에 뭐 적금이나 카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은행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곳에서 대출 받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요즘은 금리 0.01%에 엄청 민감해 하세요.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 우리 4.9하고 5.0은 막 엄청난 차이. 그쵸. 49,000원과 5만 원의 차이니까 이게 앞자리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 있어. 4.99에서 5.0이 됐어요. 막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사실 0.01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 스타벅스 한 잔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물건값을 다 구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놀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럼 이런 대출 금리 같은 거 좀 잘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은행이요. 그
상단과 하단이 정해져 있어요. 상단과 하단이 하면 금리를 제일 많이 금리가 올릴 수 있는 제일 거? 높은 은행이 있고 네. 제일 낮은 은행이 존재를 해요. 네. 근데 그게 뭐 매일같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은행들이 영업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좀 이번 달부터 한 3-4달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돼. 완전 공격적으로 좀 그렇죠. 금리를 낮춰버리는 네. 거네요. 그런 은행에 한 2군데 정도 가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만약에 최근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조사를 좀 했겠죠. 물어봤거나 가봤겠죠.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 지인분한테 물어본다거나 대출 받았던 네, 지인들.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또 뭐 상담사를 비롯해서 뭐 법무사, 변호사, 뭐 세무사 다 친하게 지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한테 드리는 돈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거 조금 아끼려다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네, 세금적인 부분에서 네, 그래서 그 돈은 아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약간의 이제 좀 잘하는 분들을 소통을 하는 분이 좀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금 어느 은행이 좋은지 물어보면 뭐 지금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좋아요라고 하면 뭐 그런 정보를 좀 받아서 하면 우리가 수고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뭐 10개 은행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주변에 지인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어플 그렇죠. 같은 걸 좀 간단하게 알아보시는 게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금융연합회 그 홈피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 금리가 좀 나와 있긴 해요.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낮은 은행이 몇 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거나 하면 좋은데 이제 은행에서는 정확한 금리 예를 들어서 4.8%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님의 신용과 소득과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렇죠. 뭘 카드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 청약을 둔다든지 네, 그래서 금리는 한 4.8%에서 뭐 5.8% 사이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밖에는 안내를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럼 보통 거기서 제일 위에 등급을 생각하면 될까요? 제일 밑은 어려울 테니까. 아니 거의 그냥 맨 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의 맨 밑이라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 신용 점수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보험사들 빼놓고는 그 시중은행 그렇게 신용 점수 때문에 나빠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금리가 막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오히려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제 부수거래라고 해서 해보셨죠? 뭐, 부수거래. 네, 뭐 카드 30만 원 쓰면 0.2 깎아드려요. 뭐 적금 10만 원 가입하시면 0.1 깎아드려요.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은행들은요 부수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예전에는 한두 개만 하면 그냥 금리가 적당하니까 그냥 수긍을 했는데 지금은 한 8개 마이너스 0.9 할인해주니까 가입을 많이 하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들도 금리가 너무 높은 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그렇겠네요. 않겠어요? 너무 높으니까. 네, 너무 좀 높으니까. 내려야지 가입도 하고 할 테니까. 그렇죠. 보기에도 좋고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대출 안 하고 싶잖아요. 물론 꼭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그걸 낮추기 위해서 그럼 은행들은 계속 낮추면 수익이 안 생기니까 다른 데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겠어요. 맞아요. 카드, 적금, 청약, 뭐 급여이체. 계속해서 매달 받을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죠. 신용카드 그 은행 카드를 쓰게 되면 수익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충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뭐 꼭 주거래 은행을 나쁘다는 건 아니고 주거래 은행도 한번 가보고 가장 금리가 쌀 것 같은 은행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뭐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잘하는 상담사가 있으면 상담사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좀 다각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대출을 한번 실행을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기 전까지 물론 좀 귀찮지.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비교를 해봐야지. 지금 특히나 금리가 좀 센 구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오래 쓰시잖아요. 맞아요. 오래 써요. 네, 조금 번거롭더라도 최대한 알아볼 때까지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예전에 받아놓은
어떤 그런 대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 대출들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대로 유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내가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어요. 네. 5년 고정금리도 어쨌든 5년 동안은 고정이니까 내가 네. 집을 사고 5년이 아직 안 지났으면 그 금리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30년 고정금리를 쓰고 있어.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거 쓰는 네.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얘를 가져가면 안 되나요? 맞아요. 그것도 왠지 궁금해요. 맞을 거, 괜찮을 것 같죠? 같은 집 내가 사서 가는 네, 거니까. 그냥 근저당만 이전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돼요. 네, 물건지별로 대출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역시 그 전세대출처럼 신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신규로 하게 되면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전 거랑은 아예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신규로 받아야 되는 그럼요. 거니까. 지금 현 상태에 맞게 가장 좋은 은행에서 받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대출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물어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금리 가장 싼 은행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행별로도 차이가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일 저렴한 1금융권 은행이 한 4.6% 정도 나오거든요. 4.6%. 네, 그런데 또 어떤 은행은 그냥 5.0에서 시작하는 은행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꾸역꾸역 그 높은 은행에 가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주거래 은행이 5.0%고 네, 5.0이야. 옆에 4.6%가 있어요. 그쵸. 굳이 5.0인 주거래 은행에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혼자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거래 은행은 그분을 주거래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나 혼자 막 주거래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제가 그럼 혹시 그 주거래 은행에서 뭐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엄청 많이 해요. 막 이러시는 거에서 뭐 하시는데요? 급여 통장도 그렇죠. 쓰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네. 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대부분이 급여 이체를 하면 그게 그렇죠. 가장 나한테 큰 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일 뭐 입출금 하니까 나는 뭐 이게 엄청 주거래야. 그리고 맞아. 이게 어플이 이제 눈에 익잖아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귀찮다, 싫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가장 알겠어요. 좋은 은행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오르면 은행도 그냥 뭐 그 다음날 바뀌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시죠? 시차를 두고 바뀌는 거죠. 이게 아예 기준금리가 달라요. 제가 책에는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네네.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우리의 은행 기준금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은행의 기준금리는 정해지게 돼 있어요. 혹시 뭐 코픽스, 코리보 뭐 이런 얘기 금융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금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 코픽스가 코픽스 잔액 이 두 개의 금리를 비교했을 때 잔액이 조금 더 싸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금리를 사용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죠. 그럼 기준금리도 시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어떤 은행은 15일마다 바뀌고 어떤 은행 매일 바뀌고 일주일마다 바뀌고 한 달마다 바뀌고 뭐 이렇게 은행별로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언제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그 기표하는 날 금리가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출 신청 시점이 보통 한두 달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한두 달 후에 금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은행들은 영업을 할 때 한 두세 달 정도는 그 은행이 가장 저렴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한 두 달 후에도 이 은행이 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아마 두 달 정도 전에 계약서를 쓰면서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날이 됐는데 금리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있죠.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어떤 특정 은행이 좀 저렴하게 두 달 전에 쌌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류를 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하잖아. 우리 또 안 그렇죠. 나올까봐 불안해가지고 막 미리 막 써놔야 마음이 혹시 편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닌데 이게 작은 계획이 어그러지면 내가 입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리 써놔.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전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확 올랐어. 그럴 수 있거든요. 최근에 신규 코픽스가 하루에 0.5가 오른 적이 있어요. 하루에 0.5%요? 그러면 그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했던 은행에서 서류를 썼던 분들은 상당히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짧으면 안 돼. 특히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 2, 3주는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없어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서 해준다. 이런 것도 없는 그러려면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하루 전에 내가 너무 이제 높은 걸 발견했어. 그러면 어쩔 답이 수 없는 없죠. 거네요. 그렇죠. 내일 당장 대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받아야죠. 우리는 안전한 게 좋잖아요. 이제 요즘 금리가 속도로 올라가면서 빠지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직장이라면 기존 대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걸 좀 내릴 수 있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끔 문자로도 올 거예요. 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하셔라. 뭐 이렇게 오는데 제 주변에야 뭐 거의 아무도 뭐 그러니까 내렸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문자도 저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문자가 왔구나. 네. 끝이었어요. 그렇죠. 네. 뭔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급여가 올랐다거나 뭐 승진을 했다거나 뭐 이러면 한 번쯤 서류를 제출을 해서 좀 내려달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담보대출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담보대출 안 되고요? 그게 어차피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기 때문에 그 신용대출 같은 경우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담보라고 하면 우리 주택담보대출만 생각하잖아요. 네. 이 전세자금 대출도 담보예요. 네. 보증서를 담보로 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요구권 역시 전세대출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인하권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성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웬만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성공을 하는 편인가요? 금리 인하가 되는 편인가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돼요. 두세 명 되나? 100명 신청하면? 100명 중 두세 명이요? 네. 거의 제 고객님들은 네. 뭐 금리 인하 받았다는 분 거의 못 봤어요. 많이 이렇게 성공 확률이 좀 낮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특정 조건은 되지만 이 조건이 좀 상당히 좋아져야지 가능성이 그리고 있는 거네요. 이게 체감하는 금리도 낮을 것 같아요. 뭐 0.001% 내려주는데 그 내렸다고 뭐 별로 느낄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설사 내렸는데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정체되어 있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죠. 인하를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 내리는 건가요? 그게 0.0? 그게 다 달라요. 본인의 뭐 얼마나 많은 그 소득이 증가를 했는지 신용 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은행별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또 실제로 한번 신청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신용이 너무 좋아지거나 급여가 너무 많아지거나 승진을 좀 초고속 승진을 했다거나 이러면서 인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대출을 받으러 가는 거 그리고 상담 받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테거든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그 자동차 대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대출 전문가인데도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말이 달라요. 죄송해요. 서류를 잘못 보내드렸어요. 뭐 어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거는 그래도 전문가니까 이게 왜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겠구나. 거의 대출 받으려면 여기 주담대 같은 거 받으려면 대출 두께가 이 정도잖아요. 이거 다 읽어볼 수도 없을 거고 사인하라고 하는 곳에 사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이름 사인 하다 나왔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아직은 이제 기력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읽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읽어봐. 첫 페이지 읽어보죠. 한 이제 두세 페이지 지나가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서류는 거의 뭐 이 정도 두께까지 가잖아요. 이게 점점 늘어나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두껍진 않았어요. 그때는 뭐 대출 신청서, 약정서 뭐 이랬는데 지금은 추가 약정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집을 안 산다, 뭐 처분한다, 뭐 신용조회 동의서도 예전은 한 장이었는데 지금 앞뒤로 막 있고 가족들 거 다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점점 증가를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서류들은 약정서예요. 그렇죠. 약정서는 이제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신청서 동의서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인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약정서에서 꼭 이것만은 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꼭 보셔야 되는 거 이제 추가 약정서 중에서 내가 꼭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실행 이행. 네, 내가 뭐 전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었다. 6개월 내 전입은 이제 그 기존에 했던 분들이고 지금 8월 1일자로 바뀌었잖아. 2년 내 전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년 안에 전입은 참 없어졌어요. 6개월 내 전입, 6개월 내 처분이었는데 이제 2년 내 처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2년 안에 내가 처분을 해야 된다는 약정서에 사인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기억을 했다가 꼭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복사를 한다거나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정리를 좀 해둬야 되겠네요. 네, 그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이라든지 또 중도 상환 수수료 요율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나중에 못 들었네. 난 수수료가 없는 줄 알았네. 뭐 이러도 소용없어요. 내가 다 사인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다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의 이자를 내야 된다. 이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제 약정을 한 서류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게 좋죠. 혹시 대출을 받을 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대출 상담사분들께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을까요? 그 속이는 거는 안 되지만 또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또 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너무 많은 말이라면 굳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 말아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제가 책에도 예전에도 뭐 많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거 원래 집 사면 안 된다고 약정서 쓰잖아요. 근데 그쵸. 나만 안 사면 되는 건데 그 은행 직원들이 꼭 물어보는 은행이 있어요. 뭐 어디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 대부분의 은행이 안 물어보는데 거기 은행은 꼭 물어봐. 그래서 매뉴얼에 있는 것 같네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제 아시는 분이 이제 그 주거래 은행을 가고 싶다고. 하필이면 그 꼭 물어보는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일단 가셔라. 가셔서 그 얘기를 해라. 뭐 그랬는데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라고 이제 은행 직원이 이제 환한 미소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처제 집 사는데 보태주려고요. 처제 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집이요? 집에 걸리는구나. 네, 집 사면 안 돼요. 제 집이 아니고요. 처제 집 안 돼요. 제가 들은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전화 오신 분 있어요. 대출받을 때 그 생활안전자금 대출로는 집을 사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근데 거죠. 사실 다른 은행에 가서 했으면 안 물어봤을 수도 있고 뭐 처제 집이니까 뭐 상관없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간혹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본을 분리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이게 이분이 이제 단독 세대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깜빡 잊고 이제 같이 있는 등본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뭐 황당한 직원이 이거 제가 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런. 근데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뭐 따지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만약에 촉박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 그 직원을 설득하는 것보다 빨리 서류를 빼서 다른 은행에 가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고 나서 끝 이러면 좋겠지만 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대출을 받고 나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대출은 상환할 때까지 끝이 아닌 거예요. 상환할 때까지?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내가 약속을 했던 서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2년 내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그거는 내가 대출할 동안에 계속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거죠. 빨리 내가 팔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 납입 같은 거 습관적으로 연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루 이틀 연체 막 이런 걸 습관으로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거 정말 안 좋아요. 습관이잖아요. 네, 그 친구분한테 돈 꺼줬는데 맨날 하루 이틀 늦어. 막 약속 시간 맨날 걔는 늦어. 막 이러면 신용도가 깎이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한 거는 좀 최대한 지켜주는 게 이게 대출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부동산은 저는 이제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도 또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자 같은 걸 혹시라도 못 갚게 되면 신용 점수 같은 걸 계속 누적이 되나요?
그게 이제 기한이 네. 좀 정해져 있는데 특히 장기 연체하시면 네, 특히 안 좋아요. 왜 뭐 단기로 뭐 하루 이틀 뭐 그런 거야 은행에서 통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30일 이상 막 이렇게 연체를 해버리면 이게 한번 떨어지기는 엄청 쉬운 거 아시죠? 맞아요. 올리는 건 어려운데 떨어지는 건 쉬운 거죠. 네,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내가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막 소득을 올려야 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는 그냥 좀 쉽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오님 책에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 대출 받고 나서 해야 돼.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뭐 전세대출 받은 다음에는 뭐뭐뭐뭐 하면 안 된다. 뭐 주택담보대출 받은 다음에는 뭐뭐뭐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뭐 9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주의사항이 다 써 있어. 물론 이제 본인들이 대출 서류에 자서할 때 다 사인한 거예요. 하지만 잊어버려. 그렇죠. 기억을 잘 안 할 테니까. 네, 그렇죠. 뭐 생각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러는 경우도 나는 있어요. 일단 대출 받았으니까 끝이라고 하지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도 잘 읽어보고 확인을 하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규정이 너무 많이 바뀌죠.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 조건이 이러이러해서 나는 뭐를 하면 안 되나요? 뭐 제가 쓴 약정서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좋은데 이분들이 무슨 은행이 경찰인 줄 알아요. 내가 물어보면 나를 조사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